너 페미야라는 말 자체가 사상 검증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여성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믿고 좋아하니까 연애를 시작했는데 폭력을 당하는 거니까 부정선거 있는 거 아니냐고, 선거 괜찮냐, 이거 사전투표해도 괜찮냐. 25,300명을 한꺼번에 부정선거에 투입해서 입 다물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능할까요? 이야.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 갈등을 좀 풀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다른 우리 사회의 갈등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젠더 갈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순간이 너 페미야? 라는 말을 들을 때거든요. 사실 그 너 페미야라는 말 자체가 사상 검증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낙인을 찍겠다는 뜻이잖아요. 너 페미야라고 부르는 그 뉘앙스에서 페미니스트든 페미니즘의 조금 호의적인 수준이든 어쨌든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쉽게 밝힐 수 없게 하는 사회적 압력이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들이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구에 딸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하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 나오는데 딸이 힘들다 하면은 우리는 안 힘드나?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경험적으로 풀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데 사실 여자로서 힘들다는 거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당연히 남자도 똑같이 힘든데? 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이런 논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저는 대구에서 살면서 대구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남녀 간 임금 격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는 뭐 구조가 그래요. 사실 뭐 공장도 많고 벤더들도 많고 그런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일자리 현장에서도 여성들이 살아남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대구를 떠서 서울로 가거나, 물론 서울이라고 해서 뭐 남녀 갈등이 없진 않겠죠. 그런 임금 차이가 뭐 없진 않겠죠. 하지만 표를 살펴보면 대구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가 큰 편이에요. 근데 사실상 따져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왜냐? 그건 대구 지역 자체 임금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 임금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여성으로서 겪은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말해보면 구직할 때 보면 회사는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둔 여성 지원자를 별로 반기지 않잖아요. 그것도 일상적인 거를 좀 말해보자면은 TV를 틀면 아주 마르고 예쁜 아이돌이 나오잖아요. 외모 감각을 부추기는 성형외과 광고도 지나치게 많고,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 갈 때는 평상시에 화장을 안 하는 사람도 화장을 의뢰하는 편이잖아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화장은 예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갖추어진 환경적 조건에서 개인이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여성 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여성 혐오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전 문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보면은 애인이 데이트 폭력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믿고 좋아하니까 연애를 시작했는데 폭력을 당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이성조차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남성도 밤길은 무섭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폭력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럽잖아요. 뭐 성폭력이든 뭐 데이트 폭력이든. 근데 폭력은 결국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권력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대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폭력의 현장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자해지는 권력이 크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가해하고 여성은 대부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찬성하고 동의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격이 좀 여성적인 편이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형들이랑 거의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누나들이랑만 이제 놀 정도로 굉장히 이제 주변에 누나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시선에서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2018, 19년도쯤에 이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이런 단어들이 유입되기 전에 저는 이제 주변에다가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는 페미니즘에 굉장히 공감한다, 난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좀 변질된 부분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성적이라는 게 뭔지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페미니즘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변질되고 왜곡됐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얘기했던 것처럼 남성의 지위를 낮춰서라도 여성이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냐고요? 남성의 지위를 낮춰서 하는 페미니즘 운동의 예시를 들어주세요. 제가 사례까지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럼 사례가 없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여성적인 편이다. 이것도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이고 저는 오빠랑 같이 살아서 남성적인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여성적이고 남성적인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뭐 나는 페미냐 여성 우월주의냐 나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야기 나눠봤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 여성 우월주의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나 페미니즘 공부 열심히 잘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주장하는 게 페미니즘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보편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편이다,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편이다라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여성들은 보편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적이다 편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남중남고에서 저는 친구를 중학교 때 딱 한 명, 고등학교 때 딱 한 명밖에 저는 친한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남자들 사이에서 조금 몰리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남성들은 이제 좀 행동적으로 조금 과격한 편이 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사실 대화하는 쪽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섬세하거나 예민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인식을 하고 많이 들어왔는데 저한테 얘기를 할 때 너는 좀 예민하다, 섬세하다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성적인 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성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남성적인 편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남성의 시선으로 생각을 하고 남성의 이야기에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말 얹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여성적으로 자라왔고 나는 누나들과 많이 얘기하면서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젠더 갈등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난 지금 갈등이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특수성이 하나 있는 게 병역이 있습니다. 병역 의무가 있다 보니까 남성들은 내가 20대 초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서 여성분들은 출산을 꺼내죠. 이 출산과 병역 의무는 답이 없는 이슈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사실 정치권은 비겁하게 빠졌습니다. 여야 할 거 없어요. 이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뭐 모든 정도 다 마찬가지.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드는 순간 무조건 표를 잃기 때문에 빠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권이 직접적 개입하면 안 돼요. 표로 연결되니까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젠더 얘기 나왔잖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정치 성향이 다른 파트너랑 데이트 못할 것 같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약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파트너랑 정치 성향이 다르다. 이러면 데이트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할 수는 있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뭐 데이트를 넘어서 만약에 결혼까지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제 집에서는 좀 편하게 쉬어야 된다. 밖에서 사회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좀 힘든 거를 조금 휴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부부간이나 아니면 연인간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만한 문제들이 충분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난 여기 가고 싶다, 난 이거 먹고 싶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이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데 굳이 정치라는 이제 커다란 이거 하나 다르면 사실 수많은 문제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까지 저는 피로도를 더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든 길을 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기준이 많이 낮아졌어요. 계엄에 반대만 하면 계엄에 반대만 하면 이제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또 작년에 또 새로운 기준이 생겼죠. 네.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전제 조건이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이제 같은 자리에 만날 기회가 없어요. 아 맞아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뭐, 알고리즘 같은 거 알고리즘 같은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이제 만날 수가 없어. 소개팅 주선자가 나랑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그 사람이 날 주선해주지도 않아.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정치적 성향이 같아도 연애하기 힘든데 네, 그쵸.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올라가면 못 하실 것 같다. 어때요? 소결님은? 절대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여러 진보 정당이랑 네. 민주당 정도의 차이면은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의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허용되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의당과 민주당에게 가까워지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왜요? 제 개인적인 그쵸 개인적 의견인데. 두 분께 죄송하지만 보수 정당과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진보정당 저도 못 만날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볼게요. 세대 갈등 이런 거 느끼세요? 그 세대는 아무래도 이제 대구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남성의 연령층 높으신 분들이 발언권이 세다기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세게 보이죠. 실제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분 중에서 여성이 지역구를 두신 게 지금은 대구는 한 분, 이인선 의원이 한 분이고 그전에는 양금희 의원, 이인선 두 분이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좀 대표를 못한다는 그런 비판은 충분히 있어요. 그거는 저도 보수 정당에서 개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세대 갈등이 맞죠. 그러니까 윽박지른다. 쉽게 젊은 사람이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윤정님 어때요? 당안에서 어떠세요? 저는 네. 근데 약간 소신 발언 다 하는 스타일. 네, 막. 저는 할 말 다 하는 스타일.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사실 겁나죠. 왜 겁 안 나게? 저도 제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소신 발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나중에 내 정치적으로 이 발언이 요즘은 다 아카이브가 남아서 다 되잖아요.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정도 소신 못 밝히면서 정치하면 정치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소신 발언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기득권이나 이런 거를 못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없습니다. 뭐 아무래도 불이익을 뭐 지금 당직이 없는 게 그걸 반증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뭐 그래도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공적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SNS 알고리즘을 보면은 뭐 부정선거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중국에 넘어가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여러분들도 느끼세요? 일단 저는 주변에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그런 사람과 이제 아마 네트워크가 이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정말 가까이서 있었는데 뭐 그냥 뭐 집안의 어르신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그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당을 지지를 많이 하고 그냥 저희 당이랑 성향이 좀 굉장히 비슷한 친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부정선거 있는 거 아니냐고, 선거 괜찮냐, 이거 사전투표해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연령이 낮춰졌으니까 이번 대선 때 투표를 했거든요. 저도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정치에 관심 없는 무관심층인데 제가 선거가 있으면 나 어느 당을 찍어도 상관없으니 그거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편인데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 날짜가 언제니까 투표를 꼭 해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사전투표 그거 해도 되는 거냐,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는 애인데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들어서 이런 이거를 대체 어디서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하고 보니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너무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확산되고 있어서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많이 퍼지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조카가 중학생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 선거 괜찮은 거 맞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 제일 많이 만났을 거예요. 일단 저는 부정선거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없고요. 네, 실제로도 정당을 잘 있으시면 전부 다 개표의 현장에 다 가실 거예요. 다 경험이 있으실 거고 저는 개표 회원도 해봤고 개표도 직접 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정당이 없었을 때, 당적이 없었을 때 했으니까 합법이에요. 이렇게 해봤는데 불가능해요. 구조상. 선관위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당 추천 인사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실제로 개표 현장을 다 참관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냐? 근데 의외로 먼저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대구에서는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수도권이나 이런 데가 더 많은 이유가 왜 그런지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부정선거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파생돼요.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결과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오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오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저희 당 국민의힘이 독점하다 보니까 안 나옵니다. 안 먹혀. 근데 이제 타 지역 사람들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 논리를 들어봤을 때 가장 큰 관건은 사전선거 중에서 관내 사전선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서구에 사는데 동구에서 투표하면 제가 넘어가잖아요. 본 투표날. 그때 조작이 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거 조작하려면요 인원이요 선거구가 전국 선거구가 253개 선거구에 곱하기 각 선거구별로 투표소가 10개라고 칩시다. 최소 잡아서 2530개잖아요 2530개에 조작하려면 인원이 최소 10명으로 10명도 더 필요하지만 10명으로 잡으면 25,300명이 필요해요. 25,300명을 한꺼번에 부정선거에 투입해서 입 다물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능할까요? 이야, 다 돈을 매겨야죠. 단결력이 강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걸 개선하려면 저는 실질적으로 대안적으로 돼야 되는 게 이분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계속 설득하면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는 전 사전선거 일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전선거가 본투표랑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거니까 차라리 본투표일과 사전선거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투표를 3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표함이 옮길 일이 없고 투표함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감시하고 있으며 더 이상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